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46페이지 권리남용 금지 원칙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권리남용 금지 원칙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떠올려 볼게요. 신의책의 파생 원칙과 관련해서 첫 번째, 사정 변경의 원칙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판례는 아직까지 실제 사건에 있어서 사정 변경의 원칙을 이유로 해제권 행사는 인정한 적이 없다. 다만 해제권 행사는 인정하고 있더라. 다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계속적 거래 관계로 인한 불확정 채무는 장래를 향하여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처음부터 변제기와 채무액이 특정이 되어 있는 확정 채무는 해지할 수 없더라. 그다음 두 번째, 실효 원칙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원칙, 모든 권리, 즉 항소권, 해제권 등의 형성권, 청구권 등 행사. 원칙, 모든 권리 행사가 실효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다만 인지 청구권은 실효 원칙에 걸리지 않는다. 그다음 모순행위 금지 원칙은 개별 우리가 사건을 기억하는 문제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권리 남용 금지 원칙으로 갑니다. 자, 2조 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되어 있죠. 그럼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 뭐냐? 교과서 의의를 볼게요. 교과서 의의를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즉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라 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권리자의 권리 행사 같이 보이지만 그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권리가 인정되는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연역요, 똑같습니다. 서양법의 역사죠.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 없어요. 즉 로마법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초로 독일법에서 개별 사건에서 프랑스에서 어떤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다가 민법 전에는 독일법에서 최초로 규정을 뒀습니다. 즉 독일법에 저만 적을게요. 적을 필요 없어요. 독일법에 의하면은 타인을 해할 목적에, 이것을 독일어로는 시카네랍니다. 시카네. 이와 같은 타인을 해할 목적의 권리의 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 시카네 금지라고 합니다. 즉 독일법상의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즉 객관적으로 권리의 행사가 권리가 인정되는 한계를 벗어나야 되고, 두 번째, 타인을 해할 의사가 권리자에게 있어야 되죠. 주관적 요건까지 구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법상의 규정 형식으로 보면은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남용이 되려면 이 같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등장한 서의서법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객관적 요건만으로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도 서의서법을 따라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요.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여기서 출제가 될 겁니다. 요건요. 그 제목 적용 요건에다가 체크를 하시고, 근데 예전에는 우리 민법 총칙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신의 성실의 원칙과 별도로 권리 남용 금지 원칙도 단일 문제로 진행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민법 총칙이 60%밖에 출제가 안 되므로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 단일한 문제로는 출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 2조 전체와 관련해서 5개 지문 중 신의책과 관련해서 하나의 지문 정도로 섞여서 등장할 수는 있으나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 전면적으로 하나의 단일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없어요. 자, 그럼 출제된다면 여기서 물을 거예요. 적용 요건. 자, 그래서 법조문상으로는 우리 법상으로도 객관적으로만 즉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용 요건.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이 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공통적인 게 객관적이죠. 즉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권리가 인정되는 한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자, 객관적 요건 볼게요. 권리가 인정되는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권리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된다. 권리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고 여기다 적을게요. 즉 권리자의 권리가 남용이 되려면 권리의 적극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뭐요? 소극적인 불행사도 남용이 될 수가 있다. 자, 이게 우리 어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와 같은 문구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법에서 행위라면 뭐요? 적극적인 행위 플러스 뭐요?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될 자가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행위라 합니다. 행위. 따라서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남용이 되려면 뭐요? 적극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불행사도 남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소개되느냐? 권리가 남용이 되려면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는 행위 자체는 있어야 하므로 권리 불행사가 권리 남용이 되는 경우는 없다. 그죠? 예, 틀렸습니다. 권리의 불성실한 불행사도 남용이 될 수가 있다. 예컨대 갓난아기는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근데 갓난아기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엄마의 헌신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엄마가 게임에 빠져서 아기의 우유를 먹이는 것을 뭐야? 게을리합니다. 이와 같은 불성실한 불행사도 남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남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권리가 인정되는 사회적 한계를 벗어나는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 시험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주관적 요건 밑줄 볼게요. 즉,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이 되려면 타인을 해할 의사인 이 같은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판례죠. 판례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을 답으로 안 할 거예요. 1, 2번은. 즉, 민법 조문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따라서 타인을 해야 할 의사인 주관적 요건은 민법 조문상으로는 요구치 않습니다. 그래서 학설도 뭐요? 조문에 충실하여 객관적 요건만으로 권리 남용을 인정을 합니다. 주관적 요건은 따로 요구치 않습니다. 근데 판례요. 원칙 밑줄 것이고. 판례는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남용이 되려면 객관적 요건뿐만 아니라 뭐요? 주관적 요건까지. 따라서 객관적 요건만으로는 권리 남용이 되지 않습니다. 주관적 요건까지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입증을 하려면 주관적 요건은 가슴 속에 존재함으로 그죠? 타인을 해야 할 의사는 입증이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입증은 객관적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면 이를 통해서 뭐야? 타인을 해야 할 의사인 주관적 요건은 추인할 수 있다. 그죠? 즉, 추측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앞서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죠. 개발업자가 한 동네를 뭐야? 통째로 사서 개발하게해서 건물주로부터 건물을 구입했죠. 그죠? 그래서 앞부분, 도로에 인접한 앞부분의 어떤 건물들은 다 매입했지만 뒷부분의 일부의 어떤 소유자들이 매입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죠? 그래서 뒤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도로의 통행을 막기 위해서 높은 담장을 쌓았다. 그죠? 왜 쌓았어요? 이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근데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입증이 힘들죠. 그죠? 근데 이와 같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담장을 높게 쌓는다는 뭐예요? 이와 같은 객관적 사실이 인정이 됐다. 근데 왜 쌓았냐? 그죠? 우리 상식적으로 뒤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뭐예요? 통행을 방해해서 괴롭힐 목적으로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에게 팔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주관 요건은 당연히 그와 같은 행동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의미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관적 요건까지 구비가 되어야만 권리의 권리 행사가 남용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어떤 주관적 요건은 객관적 요건 사실이 인정되면 이를 통해서 추인할 수 있다. 자, 원칙은 주관적 요건까지 구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도 몇 차례 출제가 되었습니다. 판례가 주관적 요건 필요 없어요. 객관적 요건만으로, 밑줄볼게요. 객관적 요건만으로 권리 남용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뭐요? 주관적 요건까지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인 판례로 갑니다. 자, 1번 판례요.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남용이 되려면 주관적 채권을 하시고, 주관적으로 권리행사 몫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는 데 있을 뿐 행사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되고, 이 같은 주관적 요건이 입증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객관적 채권이고, 객관적으로 권리행사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같은 주객관 조건이 모두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체크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볼게요.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권리 행사로 권리 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의 이를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여기까지 밑줄긋으시고,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가 없다. 왜요? 사정. 즉 권리 행사로서 뭐요? 권리 행사자가 얻는 이득보다 상대방이 거론해서 입을 손해가 뭐요? 현저히 크다는 이 같은 객관적 사정만은 권리 남용이라 할 수 없다. 왜? 주관적 요건이 구비가 되어야 함으로 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객관적 사정만은 권리 남용이 될 수가 없다. 다만 주관적 요건은 뭐요? 이와 같은 객관적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권리 행사가 있으면 추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주객관적 요건이 모두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객관적 요건만으로 권리남용 인정한 판례도 있다, 그죠? 자, 상객권 행사, 거기다가 체크할게요. 그럼 상객권 행사면은 뭐요? 이 판례가 지금 어디에 등장하는 거예요? 권리남용이 성립하냐 여부를 묻고 있죠. 그럼 이제는 앞부분 볼 필요 없어요. 상객권 행사의 경우는 주관적 요건 필요 없다. 따라서 뭐요? 주관적 요건, 즉 타인을 해야 할 의사 필요 없어요. 객관적 요건만으로 상계권 행사는 권리남용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상계라는 제도는 채무자의 단독행위입니다. 그럼 갑은 채권자겠죠. 을이 갑에게 1,000만 원을 갚을 채무가 있습니다. 근데 을도 뭐요? 반대로 다른 원인에 의해서 갑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1,000만 원을 갑에게 변제하고 다시 뭐요? 500만 원을 되돌려받고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을이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에게 1,000만 원 받을 것도 있고 뭐요? 1,000만 원 갚을 것도 있고 반대로 500만 원 받을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500만 원 보면서 쌤쌤이 하고 내가 뭐요? 500만 원을 너에게 갚는 것으로 모든 관계를 한꺼번에 끝내자, 그죠? 이게 상계입니다, 상계. 그래서 이 같은 상계권 행사가 권리 남용 여부에 있어서는 주관적 요건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상계 제도가 인정되는 어떤 그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객관적 사실만 인정되면은 권리 남용이 성립할 수 있다. 자, 이건 암기사항입니다. 상계권 행사의 권리 남용 여부의 판단에서는 주관적 요건 필요 없다. 그 경우가 아니라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주 객관 요건을 모두 구비를 해야 된다가 판례 원칙적인 모습이다, 그죠? 권리 남용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권리 남용의 효과로 갑니다. 자, 나머지 개별 교과서의 판례들은 심화 시간에 우리가 쭉 같이 검토를 합니다. 자, 효과요. 권리 남용, 즉 권리 행사 같이 보이는 행위는 있었지만 그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남용이라면은 인정이 될 수 없죠. 그럼 권리 남용에 해당되면은 정상적인 권리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과는 발생치 않습니다. 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따라서 청구권이 남용이 되면 뭐요? 법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형성권이 남용이 됐다, 그죠? 그러면 그에 따른 권리 변동이라는 효과는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3번만 체크할게요. 그래서 권리 남용에서 상대방의 손해가 생겼다. 그래서 앞에서 뭐요? 개발업자가 동네를 통째로 사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건물주부터 건물을 매입했죠. 근데 뒷부분에 건물을 매입 못했죠. 그래서
도로에 통하는 어떤 모양 길을 막음으로써 어쩔 수 없이 매수제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담장을 높게 쌓아버렸다 그죠. 이와 같은 어떤 행위는 정상적인 소유권 행사가 될 수 없는 권리 남용입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담을 타고 넘다가 떨어져서 뭐야? 낙태를 했다 그죠. 그와 같은 손해가 생겼다. 그럼 담장을 높게 쌓는 행위는 정상적인 권리 행사가 아닌 남용이므로 그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 우리는 자유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내 개인의 권리를 뭐요? 원칙적으로 박탈을 못합니다. 박탈을 못해요. 따라서 권리 행사가 남용이라면 그에 따라 내가 원했던 어떤 효과만 발생치 아니할 뿐이지. 이를 이유로 나의 권리를 국가가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박탈하려면은 권리 남용의 정도가 심하고 박탈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친권 상실밖에 없습니다. 친권자가 뭐예요? 친권을 남용하게 되면 당연히 친권자의 친권을 박탈해야 되겠죠. 그래서 겉모습만 친권자입니다. 그래서 어린 딸내미를 뭐예요? 아빠가 명목상으로 친권자죠. 그런데 짐승이 되죠. 마구마구 자꾸 딸내미를 건드리죠. 이와 같은 아빠의 친권 행사는 빼앗으셔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그와 같은 애적인 경우,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만 권리 남용을 이유로 권리자의 권리를 박탈할 수가 있다. 그죠? 즉, 권리 남용은 정상적인 권리 행사가 아니므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합니다. 자, 거기까지 효과 정도를 기억을 하시고 중요한 것은 요거이다. 그죠? 예. 즉,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남용이 되려면 판례에 의하면 주객관적 요건을 모두 구비를 해야 된다. 다만 예적으로 상객권 행사에 대해서는 주관적 요건은 요구치 않더라 그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자, 48페이지 문제를 봅니다. 권리 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권리자가 법에 위반되어서 무효임을 알면서 오늘 세 번째입니다. 무효 주장 밑줄 것이고 얘는 앞부분 볼 필요 없다 그죠.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가 있죠. 그죠? 따라서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무효였다. 그죠? 그래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죠. 당연히. 따라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척의 위반이 될 수 없으므로 뭐요? 그 같은 주장이 권리 남용이 될 수도 없다. 그죠? 즉,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척에 위반하면 권리 남용이 된다. 그죠? 따라서 신의척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같은 주장은 권리 남용이 될 수 없다죠. 신의척 위반이 아니다. 그죠? 권리 남용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앞부분, 이 부분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 없다. 그죠? 무효 주장, 요 지문을 보고 무효 주장은 신의척 위반이 아니다. 그죠? 신의척 위반이 아니므로 그 같은 주장이 권리 남용이 될 수는 없다. 앞부분은 무효가 된 이유를 적고 있죠. 왜 무효가 됐어요? 강행법규 위반했기 때문에. 강행법규 위반했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임을 뭐야? 알면서 행위를 했더라도 결론 그 행위는 무효이므로 무효 주장은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또 떴어요. 강행법규 민법 2조요. 민법 2조 신의척 위반 권리 남용 금지 원칙 위반은 강행법규죠. 그죠? 따라서 권리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서 상대방이 권리 남용을 주장치 않는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가 뭐요? 신의척 위반 여부, 권리 남용 금지 원칙 위반 여부는 강행 규정 위반임을 이유로 하기 때문에 당사 주장 불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제일 자주 뜨는 지문이 1번하고 2번 지문이에요. 따라서 강행 신의척은 일반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개별 강행법규에 충돌하면 신의척은 적용이 없다. 따라서 개별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그 행위는 무효이므로 그 같은 것을 이유로 무효 주장하는 것은 신의척 위반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신의척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남용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민법 이전은 강행법규이므로 당사 주장 없더라도 뭐야? 법원이 직권으로 권리 남용 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신의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 다음. 그래서 2번과 3번은 같은 지문이에요. 그 당사자 간의 합의로
권리남용 원칙의 적용을 배제키로 한 특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강행법규죠. 강행법규의 적용을 배제키로 한 약정은 뭐예요? 허용될 수가 없다. 강행법규는 누구나 지켜야 하므로.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그래서 2번 지문과 3번 지문은 같은 지문이죠. 강행법규 위반 여부이기 때문에 당사자 주장 불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권리남용 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권리남용 금지 원칙하는 민법 위반은 강행법규이므로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다음에 항변권 채권하시고, 이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최근에 많이 출제되던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어려할 필요 없어요. 항변권 밑줄 것이고,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 원칙, 대표적인 일반 조항이죠. 따라서 민법 끝까지 뿐만 아니라 뭐요? 모든 법에 적용되죠. 따라서 모든 권리 행사가 신의처 위반, 권리남용 금지 원칙 위반이 될 수 있죠. 그죠? 따라서 항변권 행사도 뭐요?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적용이 된다고 하죠. 따라서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 즉, 이와 같은 표현들을 제일 힘들어 합니다. 자, 그런데 민법 2조 신의적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한 민법이죠. 뭐예요? 대표적인 일반 조항이다. 그죠? 일반 규정. 따라서 적용 범위가 민법 전체뿐만 아니라 모든 법의 적죠. 모든 법의 일반 원칙. 따라서 모든 법의 일반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권리가 신의적 권리남용 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항변권자의 항변권 행사도 뭐예요? 권리남용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권리남용 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소멸시효 제도를 아직까지 모르죠. 그죠? 예. 그렇지만 여하튼 항변권도 권리 중에 하나이므로 항변권자가 뭐예요? 자신의 항변권을 남용하면 당연히 권리 남용이 된다. 따라서 권리 남용이 되지 않는다. 틀립니다. 모든 권리 행사가 신의적 권리남용 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령을 모르면 엄청나게 어려운 지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즉 신의적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뭐예요? 모든 법의 일반 원칙이므로 아직까지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여하튼 개별적인 권리는 권리남용 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 같은 표현은 뭐예요? 틀린다 했습니다. 틀린다 했어요. 자, 그러면 교과서상 그 판례가 어느 거냐 하면은 47페이지 1번 판례의 동그라미 1번 판례입니다. 예. 우리가 소멸시효 파트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다음 심화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 그죠? 권리자의 권리는 시효 소멸합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시효 소멸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권리남용에 걸려서 허용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즉 채권자가 왜 자신의 채권이 시효 소멸하는 것을 막지 못했느냐? 충분히 뭐요? 시효 소멸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중단을 시킬 수가 있는데 채무자의 방해 등으로 해서 소멸시효 완성을 막을 수 없었다. 그죠? 그때 채무자가 시효 소멸을 주장선 허용될 수가 없다. 나쁜 채무자입니다. 네. 그 다음 5번 권리 남용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 그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명문에 규정이 있는 경우 우리 법상으로 딱 하나 있다. 그죠? 친권상실 권리자가 박탈되는 경우도 있다. 그죠? 상당히 난이도 높은 지문입니다. 근데 권리 남용 2조로만 단일 문제로 출제를 했는데, 자, 기출 연도를 보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와 같은 권리 남용 자체만으로 단일 지문이 등장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권리 남용 금지 원칙 단일한 문제로 출제 안 될 거예요. 신의척과 관해서 쭉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지문은 뭐예요? 오늘만 하루도 여러 번 봤죠, 그죠? 그래서 무효주장은 신의척 위반, 권리남용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2번도 뭐예요? 강행법규. 따라서 권리남용은 뭐예요? 당사 주장치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 다음
강행법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그죠? 그다음에 항변권. 모든 권리남용 원칙의 지배, 신의책의 지배를 받는다. 그죠? 따라서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 어떤 표현은 틀립니다. 권리가 박탈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죠? 있더라. 자, 지금까지 민법 2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 충돌과 경합으로 갑니다. 예전에 이 논점도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하튼 권리 충돌과 경합은 15회차가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로는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된 바가 없어요. 왜? 민법 총칙에서 문항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출제를 단일 문제로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만 수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따라서 권리 충돌과 경합은 이번 기본 이론 시간에 한번 진행을 하고 심화반에는 생략입니다. 이번 문제풀이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식으로만 진행합니다. 그래서 단일 문제로는 출제가 될 수 없고 혹시나 5개 지문 중 어떤 종합적인 지문 형태로 어떤 하나의 어떤 지문으로 섞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충돌이 뭐냐는 겁니다. 충돌. 자, 우리는 민법을 배우고 있다, 그죠? 그래서 민법상에서 생기는 분쟁은 민사분쟁이죠. 그 다음, 타인을 살해했죠. 그러면 형사사건이죠. 예, 형사분쟁입니다. 그럼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뭐요? 어떤 범죄를 저지른 자는 법적으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다음, 민사사건에서 의무자도 자신의 의무의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죠? 그럼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한마디로 하면 뭐요? 이게 가장 정확한 답변입니다. 형사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몸으로서 떼옵니다. 몸으로서, 그죠? 진역 등 몸으로서 떼옵니다. 근데 민사 책임은 뭐요? 몸으로서 떼우는 게 아니죠, 그죠?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을 집니다. 즉, 민사 책임은 최종적으로 의무자의 재산이 책임을 집니다. 근데 이자 재산이 부족해요. 1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을등 권리자가 존재합니다. 근데 권리자의 권리를 도합하니까 10억이 됩니다. 그럼 단순 계산상으로 얼마가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죠. 이와 같은 상태를 충돌이랍니다. 충돌. 즉 하나의 동일 객체 위에 여러 개의 권리가 존재를 하고 그 객체가 그 위에 존재하는 모든 권리를 한꺼번에 다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상태를 충돌이랍니다. 충돌.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권리를 다 만족을 못 시키는 거 뭐예요? 순서를 정해야 되죠. 어떤 권리를 먼저 보호를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죠. 출제가 된다면은. 자, 첫 번째. 물건 간의 충돌입니다. 물건. 자, 우리가 물건, 객체인 뭐요? 물건에 대한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를 물건이라 합니다. 우리가 물건법 시간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물건의 종류는 우리 민법상 8가지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8가지의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물건은 우리가 첫째 주에 배웠어요. 그 객체인 물건을 권리자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적 성질을 가졌다, 그죠? 근데 반대로 채권은 누구에게만?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인 청구권적 성질을 가진다, 그죠? 첫 번째, 물건 간의 충돌입니다. 당연히 논리상 소유자가 자신의 건물을 전세권자에게 전세로 빌려줬습니다. 근데 그 객체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럼 당연히 경락대금으로부터 소유자인 집주인이 먼저 찾아갑니까? 전세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먼저 찾아가요? 당연히 후자죠. 따라서 제한물건과 소유권이 충돌하면 뭐예요? 당연히 성질상 제한물건이 뭐예요?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굳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려면 언제나 그 부분 체크를 하시면 돼요. 언제나 우선한다.
자, 그런데 갑 소유 건물리에 뭐요? 저당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습니다. 자, 갑이 건물의 소유자예요. 여기에 을이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의 건물에 병이 저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때 하나의 객체 위에 2개 이상의 제한 물건이 존재하고 있다. 그죠? 그때 전세권과 저당권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등기부를 열람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립 순서에 따라서. 따라서 제한 물건 상호간은 성립 순서에 따라서 그죠. 성립 순서에 따라서. 그 다음, 채권 간의 충돌입니다. 채권은 채권액, 그 다음에요. 채권의 성립 시기 불문하고 채권은 평등합니다. 평등. 따라서 갑에게 을, 병, 정 등의 여러 채권자가 있어요. 을이 갑에게 가지는 채권은 20년 1월 1일자에 성립했다. 근데 병이 가지는 채권은 뭐예요? 21년 3월 10일자에 성립했다. 그 다음에 을의 채권은 뭐예요? 액수가 1억이요. 근데 병의 채권은 액수가 5천입니다. 여기 채권은 성립 시기, 그 액수, 불문하고 뭐예요? 채권은 평등입니다. 평등. 그래서 가로 부분 선행주의가 지배한다. 자, 오해를 하시면 돼요. 즉 먼저 성립한 채권이 우선한다. 그런 의미의 선행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뭐예요? 먼저 받아가는 자가 우선한다는 거예요. 우선한다. 그래서 갑이 재산이 부족하면 뭐예요? 내가 을이라면 갑을 꼬드겨서 뭐예요? 내 채권을 먼저 변제받는 게 장땡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의미의 선행주의입니다. 따라서 먼저 성립한 채권이 우선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2번. 다만 채무자가 파산을 해버려요. 그때는 법원에서 뭐예요? 법원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해서 뭐예요? 채권자의 채권액에 따라서 골고루 뭐예요? 채권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안분 배분해서 내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물건과 채권 간의 충돌입니다. 물건은 지배권적 성질을 가진다 그죠? 그 객체의 물건을 권리자만이 배타적으로, 채권자는 누구에게만? 채무자에게만. 다른 자에게는 채권 행사 못하죠, 그죠? 그 성질상 하나는 지배권이고 하나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원칙요. 성립선후 불문하고 지배권인 물건이 채권보다는 우선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임차권, 채권 맞죠? 임차권이라도 뭐요? 타인의 집을 임대차로 얻어서 그 부동산에다 등기를 합니다. 임차권을 등기합니다. 그럼 뭐요? 저당권 등 물건과 당연히 등기 선호에 따라서 우열을 따집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임차권 등 채권일지라도 등기가 되면 뭐요? 저당권 등 물건과 등기 선호를 따라서. 그 다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보전금, 그 다음에요 근로자의 3개월치 임금, 이런 것들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를 할 목적으로 정책적으로 마련한 규정이죠. 그럼 뭐예요? 약자가 보니까 뭐예요? 당연히 최우선입니다. 최우선, 정책적으로. 따라서 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보전금, 그 다음에요 일정 범위 임금 채권 등은 뭐예요? 무조건 저당권 등 물건보다 성립선후 불문하고 뭐예요?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합니다. 따라서 언제나 뭐예요? 언제나 물건에 우선합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외적인 채권은 성립선후에도 불문하고 뭐예요? 약자 보호 지상 물건 등에 우선합니다. 자, 그 다음 경합으로 갑니다. 자, 경합이라는 단어는 수업 시간에 자주 언급이 될 거예요. 저 경합이라는 것은 느낌만으로 여러 개의 사실이 한꺼번에 문제가 된다는 소리죠. 앞에 어떤 단어가 붙었어요? 권리의 경합이라는 단어가 붙었죠. 그럼 권리의 경합이라면 권리자에게 뭐예요? 하나의 권리가 아니라 여러 개의 권리가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 교과서 의를 보시면서
자, 제 설명을 들으세요. 갑을 간에 임대차 계약이 있었습니다. 을을 임차인이라면 뭐요? 갑을 임대인이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임대차가 끝났습니다. 종료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그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되돌려주고 있지 않다. 이게 사건이에요. 그러면 갑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자죠. 그때 갑에게는 두 개의 권리가 생깁니다. 먼저 임대차에 기해서 돌려달라고 하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갑은 소유자라면 뭐요? 소유권에게서 돌려달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죠. 즉 사건은 하나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해결할 목적으로 권리자에게는 한꺼번에 뭐요? 두 개 이상의 권리가 동시에 발생했죠. 그래서 각각 그 권리의 발생의 요건은 다르지만 목적이 뭐요? 을에게 빌려준 건물을 되돌려 받는다는 목적은 동일하다고 하죠. 그 다음 갑의 입장에서는 1번의 권리 행사를 통해서 돌려받던 2번의 권리를 행사해서 돌려받던 돌려받으면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죠. 이와 같은 경우를 경합이라 합니다. 경합. 자, 의를 보세요. 교과서상의 하나의 사실이 여러 개의 법이 정하는 요건을 한꺼번에 충족하여 결과적으로 뭐요? 권리자에게 여러 개의 권리가 생깁니다. 그때 목적은 동일하다고 하죠. 행사로 권리자에게 가져다는 효과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를 경합이라 합니다. 근데 효과요. 그때 각각은 발생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갑이라면은 순서 제한 없죠. 1번의 권리를 행사하든 뭐요? 2번의 권리를 행사하든 모두 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뭐요? 두 개의 권리 행사를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고 뭐요? 따로따로 행사를 할 수 있고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뭐요? 1번의 권리를 행사했다 해서 뭐요? 2번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에요. 따로따로입니다. 다만 1번의 권리 행사를 통해서 돌려받아 버렸어요. 돌려받았다면 자동적으로 2번도 이제는 존재할 필요가 없죠.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따라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각각의 권리는 따로따릅니다. 그래서 교과서적 표현해 볼게요. 이 경우 각 권리는 독립된 청구권이므로 서로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가로 부분 이 시도는 동시에 행사를 할 수 있고 하나의 권리를 행사했다 해서 나머지 권리가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시효 소멸도 가까이요. 우리가 소멸시 안 배웠습니다. 1번 임대차에 대한 반환 청구는 채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시효 소멸됩니다. 그렇지만 2번의 권리는 시효 소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으로부터 생긴 청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멸 시효 파트에서 다시 배웁니다. 다만 갑이 1번 권리를 행사해서 돌려받았죠. 그때는 나머지 권리도 소멸한다고 하죠. 왜? 목적이 달성이 되었으므로. 따라서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따로따릅니다. 그 다음 2번 법규의 경합이요. 자, 법규의 경합은 앞서 우리가 배운 게 권리경합이죠. 권리경합. 그러면 단어가 다르죠. 하나는 법규의 경합이고 하나는 권리의 경합이에요. 그럼 양자는 같은 게 아니다 그죠?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상대 개념이요. 권리의 경합의 경우는 권리자에게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생겼죠. 근데 법규의 경합은 권리 경합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죠. 그죠? 법규의 경합은 권리자에게 하나의 권리만 생깁니다. 하나의 권리만 생겨요. 그래서 예컨대 교과서를 보세요. 교과서. 즉, 법규의 경합이라면 교과서에 국가 공무원이 공무 수행을 하다가 행위는 뭐예요? 차에 치여서 다치게 했습니다. 그럼 끝으로는 민법상의 어떤 불법행위 책임도 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국가배상법상의 책임도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전부 다 민법과 국가배상법은 우리가 첫째 주에 배웠던 거예요. 민법이 일반법이죠. 대표적인 일반법이죠. 근데 국가배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 특별법이 적용되죠. 그럼 처음부터 피해자인 국민에게는 국가배상법에 권리 하나만 생길 뿐 민법상의 권리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를 법규의 경합, 다른 말로 법조 경합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요? 경합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권리자에게 두 개 이상의 권리가 한꺼번에 생긴다. 네, 그런 의미 정도로 쭉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교과서 문제를 보세요. 이제는 단일한 문제는 출제가 안 됩니다. 15회차에서 가장 최근에 출제가 됐던 게 15회차입니다. 벌써 한 10년이 됐죠. 우리가 24회차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볼게요. 권리가 충돌할 때 우선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성질상 뭐요? 제한물권이 언제나 맞죠? 그죠? 언제나. 항상.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원칙이 있으면 애가 있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는 뭐요? 언제나입니다. 항상. 그 다음,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합니다. 그때는 뭐요? 성립 선호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먼저 성립한 물건이 언제나 우선한다. 그 다음, 3번.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채권과 나중에 성립한 물건이 충돌하면은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이상 물건이 언제나 우선한다. 즉 출제자는 이 부분을 답으로 하고자 출제를 했습니다. 자, 언제나가 틀렸어요. 네. 물건이 지배권적 성질을 가지고 채권은 상대권인 청권적 성질을 가진다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성립선후 불문하고 지배권인 물건이 우선합니다. 다만 채권일자로 등기된 임차권 등은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저당권 등 물건과 성립선후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죠. 그런 경우 아니면 물건이 원칙적으로 우선합니다. 언제나가 틀렸다. 왜?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마련한 소액보전금 3개월째 임금 채권은 뭐야? 무조건 물건보다 우선한다 그죠. 정책적으로. 다 틀렸어요. 물건이 원칙적으로 우선하지만 채권이 뭐야? 우선은 예정 경우도 있다 그죠. 임금 채권 등은 무조건적으로 뒤에 성립했더라도 물건보다 우선합니다. 3번 틀렸어요. 그 다음 법에 달리 정함이 없는 여러 개의 채권은 발생 원인 등에 상관없이 뭐야? 평등하다 그죠. 예, 맞죠. 그 다음 5번 지문. 여러 개의 채권이 충돌하여 그 전부를 만족시키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는 각 채권에게 안분 비례해서 공평하게 변제하여야 한다. 틀렸습니다. 출제자가 실수해요. 이 부분이 틀렸어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뭐요? 자신의 재산을 안분 비례하지는 못한다 그죠. 즉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뭐요? 법원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해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나눠준다 그죠. 법원이 하는 겁니다. 채무자 자기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따라서 5번 지문은 출제자가 실수한 거예요. 법원입니다. 법원. 채무자가 아니라. 그래서 3번 정도는 주의를 할게요. 원칙적으로 채권과 물건이 충돌하면은 성립선후 불문하고 물건이 우선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등기된 임차권 등은 물건과 성립선후를 따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소액보증금 등은 뭐요? 성립선후 불문하고 언제나 물건에 우선한다. 자, 매일 문제로 갑니다. 매일 문제. 매일 문제 3번을 보세요. 권리 충돌과 경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전세 목적물이 전세권자의 고의로 멸실이 된 경우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건물이 호라당 불에 탔다 그죠. 그럼 전세권자는 설정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되죠. 그때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채무 불이행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 뭐요?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집이 소실되죠.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두 가지 권리가 한꺼번에 생기죠. 그러니까 뭐요? 경합이죠. 그죠? 따라서 양자는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채무불이한 손해배상 청구권, 청구권이 두 개가 한꺼번에 생기죠. 그래서 청구권의 경합관계, 경합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 2번, 하나의 생활 사실이 여러 개의 법규 요건을 충족해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여러 개의 권리가 한꺼번에 생기는 것을 뭐요? 경합이라 했다 그죠? 경합. 그 다음 3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에 대해서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전자만이 적용된다. 이런 뭐야? 법규 경합을 했다 그죠? 국가배상법이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그 다음 4번,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인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소유권에 대한 반환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답은 쉽게 됐죠? 이 경우는 임대차에 기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소유권에게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죠? 예. 권리경합. 그래서 아무거나 행사할 수 있다 그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과 사용대차권, 지상권 밑줄 것이고 사용대차권 밑줄 것 구분해서. 지상권은 뭐요? 물권 중에 하나다 그죠? 물권. 그 다음 사용대차권은 물권이 아닌 것은 다 뭐요? 채권으로 보시면 되죠 그죠? 즉 사용대차라서 무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물건을 일정한 기간 동안 빌려주는 것을 사용대차라고,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자를 사용차주 그죠? 그래서 그자가 가지는 권리가 사용대차권입니다. 대차권. 채권이다 그죠? 채권.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상권인 물건과 채권인 사용대차권이 충돌하면 원칙적으로 뭐요? 당연히 물건인 지상권이 우선한다 그죠? 우선한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의 종류는 무수히 많습니다. 민법상으로 어떤 제목이 달려있는 것은 15가지가 우리가 채권법에서 배우겠지만은 물건의 종류는 뭐예요? 민법상으로 8개밖에 없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지권, 질권, 저당권. 우리가 물권법에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 전에 계속 우리가 수업 시간에 물건의 종류는 쭉 수업 시간에 계속 제 혼자만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물건의 종류는 8가지. 나머지는 뭐예요? 못 들어봤다 그죠? 그럼 채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원칙, 당연히 물건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민법 총칙 중에서도 서론 파트인 통칙까지를 배웠습니다. 여기까지는 최대 3문제, 민법 1조 법원에서 1문제, 그 다음에 형성권을 위주로 한 권리의 종류에서, 그 다음에 민법 2조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 원칙하는 민법 2조에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파트를 제하고는 출제가 안 됩니다. 그 3개 파트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권리 주체로부터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